아직 한 배도 안 오른 바닥을 다지는 종목은 언제 10배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나 요즘처럼 탑다운의 시대. 제가 보기에는 강한 종목을 찾는 게 단기 매매에서도 중요하지만 10배분을 잡고 싶으시면 2배 오른 종목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이 워낙 컸는데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얼마나 호재로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까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은 있죠. 저는 강한 업종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요즘 뭐 조방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앞뒤를 좀 더 붙였거든요. 조방원 전. 지금을 붙였어요. 그냥 작년 여름부터 이 서럽종만 오른 거예요. 최근에 오르거나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려고 했던 애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2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주식 투자자를 모셨는데요. 밸런스에셋 대표이시자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앞서 이제 뭐 슈퍼개미라고 이제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요즘 슈퍼개미라고 하는데 네. 사실 또 진정한 슈퍼개미라고 했을 때는 거액을 운용해서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고 또 공시하는 개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네. 진정한 슈퍼개미이신 대표님을 오늘 또 모신 거고요. 그만큼 요즘 최근에 국내 증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도 궁금한데 현재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다고 보실까요? 사실 뭐 거래소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약간 달라서요. 거래소 지수를 중심으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거래소 지수의 위치는 단기적인 뷰와 장기적인 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4월 9일부터 오늘까지 거의 뭐 한 40% 가깝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 지수가 올해만 30% 이상 올랐고 그러니까 올해 7개월 정도의 상승률이 30% 정도 되고 4월 9일은 거기보다 더 저점이거든요. 4월 9일은 어떤 날이냐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와 뭐 상호 관세를 이제 결정을 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3개월씩 유예를 뒀으니까 이제 8월 초로 그게 미뤄졌지만 4월 9일만 해도 뭐 우리나라도 뭐 20몇 %, 중국은 뭐 145%. 그래서 급락을 해서 2280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뭐 한 3달 보름 정도 됐는데 40% 이상 올랐죠. 316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네. 어제는 3200을 넘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3달만 보면은 야 이거 너무 단기 급등한 거 아니야? 주식이라는 거는 급하게 오르면 떨어져야지. 이런 뷰가 존재하고요. 근데 좀 길게 뭐 좀 차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네. 뭐 일봉 차트를 한 4년, 5년 정도로 좀 길게 늘여본다면 지금 저희 국내 지수, 거래소 지수의 역사적 신고점이 2021년 6월 25일이었거든요. 정확히 4년 전이죠. 4년 전 역사적 신고가가 3,316포인트예요. 그럼 3,316포인트와 지금 비슷하죠. 그러면 속상하죠. 왜냐면 여러분들의 월급이 4년 전과 똑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파는 짜장면, 떡볶이의 가격이 4년 전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속상하시죠. 굉장히 속상한 지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만 길게 봐도 야, 왜 우리는 4년 동안 오르지도 못했어? 미국, 대만, 일본 4년 전보다 엄청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길게 보면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특히나 차트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위치가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네. 곧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위치라고 봐서 뭐 장황하게 말을 했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 있고 길게 보면 전고점 4년 전 전고점 근처인데 둘 중에 하나 찍어라. 저는 전고점 뚫고 강한 상승이 있을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건데 이제 조금 단기적인 거를 너무 궁금해 하시니까 워낙 많이 올라서 예를 들어 뭐 이격도가 높다. 또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사람도 다 샀다.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또 매도를 또 하고 오늘 선물 많이 팔았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난 조정 나오면 사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도 오늘 지점 가서 PE분들하고 고객분들 보고는 왔지만 그런 분들한테 조금 그래도 주식이 뭐랄까 지금 하는 게 큰 손해 안 볼 것 같다라는 혹시 무슨 용기 같은 거 주시면 안 될까요? 결국은 이제 지금 구간에서
굉장히 단기 박스예요. 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4월 9일 이후에 10% 이상 조정이 거의 없었고요. 네. 5% 조정도 없었어요. 있었을까 말까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조정은 4월 9일 이후에 지금 3달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고요. 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한 3,200에서 3,100 사이 지금 6, 7 거래일 정도 움직였거든요. 네. 그 짧은 박스가 좀 더 지속되던지 네. 또는 뭐 밑으로 내려가 봐야 3,000 살짝 깨는 정도? 근데 아니면은 바로 가든지. 근데 저는 짧은 박스던 뭐 3,000을 살짝 깨던 네. 바로 가던 결국은 간다고 보고요. 네. 지금 7월 며칠 안 남았는데 사실 오늘의 음선이 약간 아쉽지만 어제의 분위기로는 저는 7월 남아있는 거래일 수 한 6, 7거래일 안에 3,316 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퍼센트로 한 3.5% 남았었거든요. 네. 사실 지금 4월 9일부터 어제까지 올라왔던 지수대를 보면 하루에 3% 오른 적이 한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1%대는 부지기수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3.5% 정도면은 뭐 한 6, 7거래일이면 돌파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의 음선이 좀 뼈 아프긴 하지만 그래봐야 1.5% 정도의 조정이었기 때문에 큰 조정이 아니고요. 앞으로 큰 조정이 나온다? 그거는 4월 9일부터 어제까지 아마도 오늘 음선 하나 갖고 큰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2,500에도 2,600에도 2,700에도 2,800에도 3,000에도 아마도 계속 조정을 말씀드렸을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추세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정고점을 뚫는다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네. 그 강한 추세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에 와서 고점이라고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뭐 한 3,000도 못 돌파할 거야. 네. 조정을 받을 거야. 이런 말을 아마도 3개월 내내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3개월 동안 조정을 받을 거야 보다는 역사적 신고가를 뚫을 확률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네. 아직 그 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대한 평을 어느 정도 해주셨으니까 사실은 저는 이렇게 대표님 같은 투자의 대가분들이 오시면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도 듣고 싶지만 투자의 원칙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뭔지도 듣고 싶은데 지금 이제 우리가 잠깐 시장을 좀 짧게 보기로 했으니까 요즘 같은 시장 뭐 한 3개월 정도 짧게 보고 이 시장의 특징을 좀 바라봤을 때 이런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한다면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일단 사실은 원칙은 너무나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우선순위를 좀 원칙이라는 게 잡아주시면. 네. 원칙은 사실 잘 바뀌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프린서플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원칙으로 말한다면 한 종목 몰빵하지 마. 분산 투자해. 또는 버텀업보다는 요즘은 거의 탑다운의 시대야. 종목만 보지 말고 업종을 보고 업종에서 탑픽을 선택해. 그리고 뭐 공부해야지 수익나. 뭐 이런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원칙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 또 세 가지라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저는 사실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만 보는 분들이 있고 네. 또는 차트만 보는 분들이 있고 또는 재료만 찾아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셋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종목을 분석을 할 때 뭐 차트도 좋고 네. 재료도 좋고 재무제표도 좋은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워렌 버핏은 그분도 훌륭한 투자자잖아요. 항상 뭐 테드 윌리엄스 얘기를 하면서 가운데 공이 오기 전까지 안 친다고 하는데 대표님은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마음에 딱 들지 않아도 주식을 편입하기 위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주식에 들어가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 기준에 맞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편이세요? 아마도 그거는 이제 투자를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투자라고 애매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네. 두 가지. 단기 매매를 하느냐, 중장기 투자를 하느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아는 중장기 투자로 성공하신 분도 제가 농담처럼 저는 이제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 두 가지를 다 병행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농담처럼 중장기 투자하시면 참 편하시겠어요. 매일 낮에도 골프 칠 수도 있고. 그래도 그분이 하루에 5시간 이상 종목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매일 사지도 않잖아요. 그랬더니 매일 연구해서 정말 마음에 드는 거 한 달에 한 달에 아니죠. 1년에 한두 번 산대요. 그러면은 6개월에 한 번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6개월 내내 공부해서 정말 이 종목은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저게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6개월에 한 번 사는 거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할 때는 그 정도 뭐 스트릭트하게 볼 수도 있지만 단기 매매할 때는 사실 단기 매매의 핵심은 빠른 결단이거든요. 네. 오늘 움직이는 게 눈에 보였는데 그게 2, 3일 갈 것 같아.
오늘 당장 사야죠.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워렌 버핏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지만 그야말로 중장기 투자자. 워렌 버핏이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코카콜라, 맥도날드, 애플 아직도 최대 주주처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그분은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종목을 선정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한 1,000만 원으로 나는 한 번 사면 며칠 있다 파는데 그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투자자마다 단기 매매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금액에 따라 다른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략 하시니까 전 또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전략이 사실은 뭐 이제 증권사 실전 투자 대회에서 4년 연속을 또 수상하셨다고 하니까 그 비법도 궁금했는데 전 또 놀랐던 게 군대에서 10만 원 모은 걸로 첫 시드머니로 주식 투자하시고 그리고 나서 100억을 버신 게 3년 만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막 이렇게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초대받아서 나오니까 네. 이제 초대받아서 나오면은 제일 임팩트 있는 질문을 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근데 이제 듣는 분들은 사실 뭐 젊었을 때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옛날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기법도 옛날 기법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제가 뭐 군대를 갔다 오고 처음 주식을 제 첫 월급을 그 당시만 해도 대부분 빨간 내복을 사드리거나 또는 월급을 받은 은행에 가던 시기였는데 저는 은행에 가지 않고 증권 계좌를 만들어서 월급을 받는 족족 증권 계좌에 돈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짧은 기간에 그 월급 모은 돈으로 1억, 10억, 100억까지 갈 수 있었냐라고 했을 때 워낙 오래된 기법이라서 말하는 것도 쑥스럽지만 저는 좀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 그 당시에는 상한가가 하루에 100종목, 150종목씩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이 업종이 강하구나. 그 업종에 이게 대장주구나. 이 대장주를 사면은 좋겠다. 그러면 상한가 연속 상한가가 막 10방씩 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고르면 뭐 일주일만 해도 2배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게 맞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어떤 업종이 강한지 그 업종에서 대장주 매매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루하루 단기 매매할 때의 용도고 이제 또 약간 스윙 투자 또는 뭐 일주일, 한 달, 뭐 6개월에 한 번씩 종목을 선정하시는 분들은 오늘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을 따라 사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할 때는 하루에 상한가가 뭐 100종목, 150종목씩 나왔으니까 그날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했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예를 들어 뭐 방산이 됐든 최근에 뭐 삼양식품이 됐든 막 10배씩 나는 종목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저희 전문가들도 10배 나는 종목을 바닥부터 먹을 수는 없으니까 한 2~3배 났을 때 그게 강하다는 거를 아까 보신 어떤 방법이든지 찾아내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그래도 강한 종목, 강한 업종을 찾아서 따라 사는 게 맞다. 조금 길게 하는 분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동의하죠. 왜냐하면 제가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장기 투자에서도 역시 탑다운상으로 가장 강한 업종에서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보다 보면 사실 지금 한 4, 5년 정도 완전히 방향이 틀려진 시총 1위와 시총 2위가 있죠. 네. 시총 1위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정고점이었던 2021년 초에 96,000원이었죠. 근데 아직도 7만 원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근데 SK하이닉스는 그 4년 전보다 지금 주가가 2배 올랐어요. 시총이 네. 2배 올랐죠. 삼성전자는 30%가 까였고. 그러면은 그 4년 전보다 삼성전자는 4년 동안 슬슬 빠져 있었단 얘기고요. SK는 하이닉스는 슬슬 올랐단 얘기예요. 그거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봤더라도 네.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업종들을 탑다운상으로 계속 분석을 했더라면 늦어도 작년 여름에는 전력기기나 방산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종목들은 지수가 보합이었으니까 지수가 뭐 올라봐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맨날 5만 원, 6만 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뭐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 같은 전력기기들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존, 넥스원 같은 방산주들은 작년 봄 여름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10배 이상 올랐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턱걸이를 30개 하는
유일한 방법은 턱걸이 1개라는 거거든요. 1개도 못하는 사람은 30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주식 이론에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10백원을 잡고 싶으시면 2배 오르는 종목 찾아보면 돼요. 10백원은 10배가 올라야 되거든요. 2배 오른 종목이 5배 더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 1배도 안 오른 바닥을 다지는 종목은 언제 10백원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2배가 오른 종목 중에는 10백원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강한 종목을 찾는 게 단기 매매에서도 중요하지만 중장기 투자에서도 특히나 요즘처럼 탑다운의 시대, 뭐 요즘 뭐 조방원이라는 말을 하는데 네. 저는 거기에 앞뒤를 좀 더 붙였거든요. 뭐 지금은 그런가요? 조방원 전. 우리가 뭐, 네. 뭐 배비장전, 흥부전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조방원 전인데 지금을 붙였어요. 지는 뭐냐면은 뭘까요? 지주회사, 아. 금융주, 아. 조선주, 방산주, 원자력, 거기에 전력기기까지 아. 이 6업종이 그냥 작년 여름부터 이 6업종만 오른 거예요. 물론 지주사랑 금융주는 올해 좀 많이 올랐고 말씀드린 것처럼 조방원은 작년부터 올랐고 전력기기도 역시 작년부터 올랐고 그러면은 탑다운상 얘네가 이렇게 잘 오른다는 거 알고 얘네를 산 사람과 나는 그냥 반도체가 좋은데 나는 2차 전지가 좋아 뭐 2023년 여름부터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 하고 2차 전지 또는 자동차 업종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분과 이 업종은 너무 강한데 이 업종 앞으로 더 가겠네라고 생각했던 분은 지금 6개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엄청 큰 차이가 날 거거든요. 마치 삼성전자를 계속 갖고 있었던 분과 SK하이닉스로 갈아탄 분들이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실적이 완전히 달라졌듯이 그래서 저는 강한 업종에서 강한 종목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가 요거 관련해서 마지막 여쭤보고 다음 질문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많이 걱정하시는 게 오른 걸 샀다가 네. 보통 살 때 꼭진 경우가 되게 많긴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너무 사고 싶은데 오를 때 사는 거니까. 그럴 때 떨어지면 손절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자신의 연구를 믿고 좀 더 사야 되나요? 그것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뭐 누구나 의견은 다를 수 있죠. 네. 저는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그럼요. 일단은 떨어질 때 더 사는 거는 우리가 보통 물타기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물타기는 일반 투자자들이 하는 최대의 실수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수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10명 중에 9분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네. 10분 중에 9분 실패하신 분들한테 물타기를 하십니까? 하면 100% 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성공하신 투자자들한테 물타기 하시냐 그러면 거의 안 한다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물타기는 저는 적극 반대인 거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물타기라는 건 나의 돈으로 내가 갖고 있는 떨어진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돈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거잖아요. 수익을 내기 위한 건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을 찾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산 종목이 떨어졌다고 해서 2천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는 당시에는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믿고 샀을 수 있지만 그게 떨어졌다면 더 이상 좋은 종목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아무리 손절이 어렵다면 갖고 있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물타기는 나의 실탄으로 아주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물타기는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지속 보유냐 손절이냐인데 네. 그거는 손절 퍼센트를 정하는 게 좋아요. 물타기는 반드시 하면 안 되고요. 몇 반드시 하면 안 퍼센트로 되고. 할까요? 손절매는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똑같아요. 우리가 손절매를 못하는 이유는 손실이 슬프기 때문이에요. 병원 가서 주사 맞기 싫죠. 아프니까. 손실 나면 아프거든요. 마음이 아파요. 몸 아픈 것보다 더 심합니다.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나는 병원 가서 주사 안 맞을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손절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 휴먼적인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행동경제학에서는 네. 경제학적 사고방식, 이콘의 사고방식이라고 하고 인간적 사고방식을 휴먼적 사고방식이라고 하는데요. 휴먼적으로는 손실난 거 못 팔죠. 근데 이콘적 사고방식으로는 손실난 종목을 팔면 돈이거든요. 아까 논리랑 똑같아요. 손절매를 하면 안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손실난 종목을 팔면 돈이에요. 그 돈으로 내가 손절한 종목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찾아냈다면 교체하는 게 맞죠. 너무 합리적이죠. 그래서 그러면 손절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아픈 게 싫은 거고요. 두 번째는 손절한 종목보다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은 종목을 못 찾기 때문이죠. 공부를 안 하시니까. 그냥 물리면 다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종목이 좋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좋지 않은데 손절을 못 하는 거
아프기 때문에 못하는 건 고치셔야 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손절할 거면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정하는 퍼센트는 건지. 네. 사실은 그래요. 손절은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퍼센트로 정하는 건 아니에요. 손절은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매수했었을 때 그 종목이 좋았던 사유가 없어질 때 하는 거거든요. 아. 차트가 좋아서 샀어. 차트가 안 좋아지면 매도를 하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좋아서 샀는데 뭐 실적이 개판이 되면 매도를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좋았던 이유가 없어지면 매도를 하는 건데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거든요. 내가 물리면은 안 좋은 차트도 좋게 보이고요. 내가 물리면 재무제표상으로 적자 전환을 했는데 아니야 이거 다음 분기는 턴어라운드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해서 찾죠. 좋게 해서 그래요. 네, 좋게. 가져가야 할 그렇기 이유를 찾죠. 때문에 네. 손절 못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자주 드리는데 퍼센트로 정해라. 그럼 이제 퍼센트 정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만약에 중장기 보유자라면 너무 짧게 정하면 안 돼요. 5% 그렇죠. 10%는 너무 짧은 거고요. 뭐 한 30%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20% 30%. 단기 매매자면 뭐 한 10% 15%.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퍼센트로 손절을 정한다는 건 이익 실현도 퍼센트로 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가가 올라가도 이익 실현을 못하거나 또는 아주 조금 먹고 팔 확률이 높아요. 손실을 못하는 건 슬프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이익 실현을 빨리 하는 이유는 기쁘기 때문에 빨리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빨리 맛보고 싶어서. 그래서 보통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5% 10% 오르면 이익 실현을 합니다. 그 기쁨이란 주사를 맞아야지 슬픔을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하고 싶은 건 손익비율 기준으로 봤을 때 무조건 이익 실현 비율이 높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이익을 30% 정한다면 손실은 15%, 이익을 40% 정한다면 손실은 20%. 뭐 이 정도로 한 1대 평균 1대2 정도로 네.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타기는 아까 반대한다고 확실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제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물리더라도 성장주를 찾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투자는 어떤 요인이 유지되면 그대로 가져간다 연장선상의 이야기일까요? 일단 그 이제 용어 제가 말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려도 손절은 하지 아니 물려도 물타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렸는데 뭐 좀 보유하실 분들은 보유도 되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그럼 어떤 종목을 보유하느냐의 관점에서 제가 성장주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성장주가 막 대단한 미래산업 우리는 뭐 우주항공 부품주만 성장주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망식품이 왜 텐베거가 됐냐면 매출액이 매년 올라요. 매출액이 매년 오르는 게 성장주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매출액이 매년 오르고 영업이익이 매년 오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산업까지도 좋은 산업이라면 일시적으로 물리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전고점을 돌파한다는 거는 내가 어느 구간에 물렸던 내 본전 이상으로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은 거니까 그래서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물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치주에 물리면 이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성장주는 우리가 고퍼주라고 말을 해요 보통. 네. 또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고퍼주인 퍼가 뭐 한 40짜리에 물렸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성장을 못하는 종목이었다면 퍼 40이면 굉장히 고퍼고 앞으로 주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얘는 퍼가 40을 받았던 이유는 매출액이 매년 2배씩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영업이익도 2배씩 증가하고. 그럼 얘가 만약에 주가가 못 오른다면 이 퍼 40이 내년엔 20이 될 거예요. 그 내년까지도 주가가 안 오른다면 그 퍼 40이 10이 될 거예요. 그 매년 매출이 2배씩 오르는 애가 주가가 2년 동안 안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퍼 40짜리가 매년 매출이 2배가 된다면 퍼 20, 퍼 10으로 내려갈 리가 없어요. 그럼 결국 주가가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가치주에 물리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 퍼주라고 해서 예를 들어 퍼 10짜리를 샀다고요. 근데 이제 가치주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성장 가치주도 있어요. 가치주라는 건 결국은 기업 가치 대비 낮게 거래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성장하면서 시장에서는 낮게 거래되면 성장 가치주겠죠. 그런데 그런 종목을 찾기는 이제 거의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성장하는데 시가총액이 그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형성될 리가 없어요. 그럼 주식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 다 그만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종목을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성장 거품주와 역성장 가치주 두 개를 비교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장주 좋다 그러면 성장하는 가치주가 더 좋죠.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맞는 제가 말씀이시네요. 말씀드리는 거 아까 네. 제가 퍼 40
고평가주잖아요. 고평가주를 예를 들었죠. 퍼 40인데 성장을 2배씩 하면은 고평가주인 그 성장주가 저평가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건 물리더라도 그거 사라는 거죠. 그럼 역으로 역성장 가치주를 제가 비교를 할게요. 그럼 퍼가 지금 10이에요. 근데 매출액이 반토막도 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퍼가 10인데 주가가 안 움직여. 내년에 퍼가 20이 돼요. 그 다음에 해도 매출액이 반토막이나 그 다음에 퍼가 40이 돼요. 무슨 뜻이냐면 퍼가 지금은 낮지만 역성장이라면 퍼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요. 퍼가 지금은 높아도 성장에는 퍼는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결국은 성장 가치주가 제일 좋지만 성장 고평가주와 역성장 가치주 둘 중에는 저는 역성장 가치주보다 성장 고평가주를 선택하는 편이다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럼 아까 이제 40배를 약간 기준으로 주시긴 했는데 예를 들어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종목은 포워드로 해도 한 지금 150배쯤 거래가 되거든요. 이 정도로 비싸다. 근데 성장은 사람들이 완벽히 믿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뷰는 혹시 어떠세요? 이게 참 어려운데 이게.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지금 우리가 성장이나 뭐 가치주나 했을 때 결국 그래봐야 재무제표 기준으로 저 PBR주나 저 퍼주, 퍼와 PBR이 기준이거든요. 그거 말고 우리가 새롭게 만든 기준이 없단 말이죠. PSR을 보는 사람도 없고. 제가 막 단기 매매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성장도 얘기를 하면 재무제표도 못 보. 제가 직업이 세무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재무제표 잘 보겠죠. 이론적으로도 알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사실은 재무대표만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퍼도 재무대표 기준에서의 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한 거고 우리가 요즘에 유행했던 저 PBR도 재무대표상에서의 순자산과 시가총액의 비교거든요. 근데 그건 진짜로 오래된 양적 분석일 수밖에 없어요. 질적 분석에서는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수많은 요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회사에서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장점들. 대부분 이제 뭐 CEO의 장점을 드는데 또는 그 산업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 또는 그 산업에서의 뭐 가격 경쟁력이랄지 기술 혼도력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퍼가 10이냐 100이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뭐 현재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종목이 워낙 많은데 2천 종목 중에 최선을 선택하는 건데 굳이 뭐 적자를 뭐 이런 개념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가 100이 있고 퍼가 40이 있는데 두 개를 정말 정밀분석해도 실적 분석으로 봐도 굳이 뭐 퍼가 100일 필요가 있을까? 네. 뭐 너무나 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서 올라갔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완벽한 해설은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수요 공급의 법칙상 네. 가격의 결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었거든요. 그 매수 주문을 넣은 이유가 합리적이냐 안 합리적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약간 투기적 매수랄지 소위 말하는 세력이 붙었다든지 이 올라가니 이유가 없는데 올라가는 힘으로만 계속 올라갔나? 그럼 올라가는 힘으로만 올라가면 결국은 한번 떨어지면 또 떨어지는 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보면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투자 기준 원칙 어떤 대표님의 노하우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면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제 기준을 바탕으로 요즘에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 좀 주목하시는 업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제 추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조방원전에서 어떤 업종은 떨어지고 어떤 업종은 살아남냐의 이야기죠. 네. 근데 이제 뭐 지주회사 금융주는 사실 상법 개정안이 워낙 컸는데 이게 한 번 상법 개정안 된 게 또 그 다음 상법 개정안 그 다음 상법 개정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물론 국회의원들이 입법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세무사로서 상법이 시험 과목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주 개정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얼마나 호재로서 중장기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까는 약간 회의적인 부분은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업들, 그 산업들이 성장성이 있냐가 훨씬 중요하다면
조선주, 방산주,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은 이제 산업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중에서 뭐가 더 올라갈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기는 뭐 AI하고 연관성이 있고 또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3대 전력사들인 효성중공업, LS일렉, 뭐 HD 현대일렉 이런 애들 또 뭐 산일전기 이런 애들이 미국 시장이 뚫린 거거든요. 미국 변압기 시장을 지금 우리가 먹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삼양식품이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뚫린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화장품 관련주도 그렇고 뭐 네. APR이나 이런 애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미국이 뚫리면 수출이 뚫리면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은 여태까지 올라있던 종목 업종들 중에서는 전력기기 하나 더 한다면 방산주 정도 그들은 산업 자체가 성장성이 좀 왜냐하면 방산주는 플러스할 게 하나 있는 게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자주국방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발전해 왔던 그래서 가성비가 좋았던 방산주들이 뜬 거지만 거기에 플러스라는 사실 할 게 있어요. 성장성으로 본다면 우주항공 시대가 또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으로 보는 또는 전력기기 플러스 AI로 보는 이런 성장의 개념까지 본다면 그 두 가지 업종이 저는 좀 더 유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최근에 오르거나 또는 이제 뭐 앞으로 조금씩 움직이려고 했던 애들의 대표적인 애들이 제약바이오나 뭐 화장품, 엔터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통 대장주 라인이 있어요. 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근데 얘네들보다는 새로운 대장주 라인들, 뭐 APR이나 VT나 실리콘트나 이쪽이 저는 훨씬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원체 압도적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신약개발 쪽보다는 의료기기랑 비만 치료제들이 압도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비만 치료제인 펩트로는 아직까지도 역사적 신고가 가고 있었고 또는 뭐 의료기기 쪽에서는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코스닥 총 탑10 안에 3개나 있어요. 뭐 클래시스나 파마리서치나 휴젤이나 그러면은 얘네들은 원체 좋았고 근데 이제 4년 전 고점보다 좀 낮게 있는 제약바이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걔네들이 거래소의 원래 제약 약 만들었던 제약바이오들 또는 코스닥에 이제 그 신약 개발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동안 뭐 막 주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안 올랐던 이유가 장도 안 좋은데 저 실적도 없는 애들이 왜 올라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장도 안 좋은데 실적도 없는 애들이 왜 올라라는 개념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금리 인하의 시기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유리합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근데 엔터주 쪽은 엔터, 웹툰 이런 쪽은 최근에 뭐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K-팝 데몬 헌터스. 헌터스. 그게 지금 뭐 빌보드에서 올라가고 이슈가 계속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1년에 한두 번씩 꼭 나오거든요. 이런 호재들이. 그래서 이런 호재 관련해서 엔터주 또는 정책 관련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정책 관련주에서 이제 상법 개정안 다음 수혜주는 뭐냐 해서 저는 계속 디지털 화폐 쪽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큰 시대의 흐름이란 말이죠. 아까 제가 우주항공도 농담처럼 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우주를 어떻게 가? 일단 미국은 가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는 따라하는 거고. 아니 우리나라 네이버랑 카카오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미국에 구글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네이버가 있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갤럭시폰이 그냥 나왔나요? 미국에 애플이 있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그럼 미국에 우주 보내면 우리는 적어도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들겠죠. 변압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0조씩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미국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랄지 뭐 가상화폐의 법안들, 지니어스 법안들이 통과되고 이런 거는 세계적 흐름인데요. 네. 그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현재 새 행정부가 공약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원화베이스 스테이블 코인이나 아니면 지역 화폐 아니면 전자화폐 수많은 디지털 화폐 이야기들을 했기 때문에 새 정부의 원동력으로 그쪽을 좀 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좀 관심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얘기 쭉 하셨는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거 하나 빼먹으셨는데 우리 SK하이닉스가 사실 4월 바닥이 16만 원 정도였는데 30만 원 갔다 사실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삼성전자랑 포함해서 이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대장주 관점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의 주식 분석 깊게 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의 빅테크들 이 움직임만 조금만 갖다 붙이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뭐 애플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총 1위, 또는 MS 1위, 뭐 요 정도를 기억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엔비디아가 시총 1위야, 뭐 또 다시 올랐어, 뭐 이런 기사도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AI에서 우리가 챗GPT로 대변되는 소프트웨어 쪽이랑 엔비디아로 대변되는 하드웨어 쪽에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현재 가장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인정을 받고 있는 게 꺾였다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결국은 그동안 4년 동안의 움직임들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추세적으로 더 좋고 삼성전자는 추세적으로 더 안 좋아. 그 이유는 뭔데? 엔비디아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좀 더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죠. 뭐가 있냐면 얼마 전에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죠. 야, 뭐 엔비디아 그냥 HBM 별거야. 내년부터는 뭐 가격 경쟁력도 별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경쟁력 심화되면은 근데 그건 약간의 가정이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저는 늘 확인된 사항만 믿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못 들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 그 중요한 엔비디아가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시총 1, 2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추세는 그 외국계 증권사가 제일 좀 찝찝하긴 하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대 대형주들 중에 외국계 증권사한테 좀 얻어맞아갖고 한두 달씩 이렇게 좀 헤맸던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 좀 걸리긴 하지만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과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잘 갈 때도 삼성전자보다 그 밑에 있는 5천억 1조짜리 소부장애들, 반도체 소부장애들 또는 SK하이닉스가 잘 가더라도 SK하이닉스는 사실은 시총이 4년 전보다 2배 올랐거든요. 한미반도체는 시총이 4년 전보다 5배씩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누가 이기는지 보다 그 아랫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을 연구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은 훨씬 좋아요. 이게 무슨 네.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는 전문가 분들 중에 뭐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무척 궁금하죠. 왜냐하면 펀드가 뭐 1조, 10조, 100조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거기 안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 중에 1조, 10조, 100조 하시는 게 아니고 1억, 2억, 5억 하고 있잖아요. 그럼 1억, 2억, 5억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반드시 늘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것보다 아랫단에 있는 1조짜리 뭐 8천억, 7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을 공부하시는 게 사실 더 유리할 확률도 높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도 진행자로서도 앉아 있지만 개인 투자자로서도 이제 슈퍼개미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한데 손실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표님께서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원칙은 뭐 바뀌지 않는 거죠 하고 첫 번째 말했던 게 분산 투자를 말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도 젊었을 때 돈이 뭐 얼마 없을 때는 막 집중 투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짜 집중 투자는 그야말로 한 종목에 막 밀수까지 칠 정도로. 왜냐면 나 이 돈 없어도 돼 빨리 부자 되고 싶어.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금액도 커지고 하면서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아는 거죠. 왜냐면 이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위험 관리에서 일대 원칙은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분산할까요? 그 분산 투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종목 숫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변수들은 제가 생각하는 그 종목 숫자에 대한 변수들은 나이와 금액, 그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성향 이 세 가지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나이가 어리신 분이 더 집중 투자 공격적으로 종목 숫자가 적어도 되죠. 어리니까. 그리고 또 금액은 당연히 적을수록 집중 투자 하시면 되죠. 100만 원 하면 한 종목 해도 됩니다. 근데 100억 하는데 한 종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 성향.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라서 자기 자신이 알 수 있는 건데 공격적이시라면 종목 숫자 좀 줄이시면 되고 뭐 보수적이라면 더 늘리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종목 숫자는 제가 생각하는 매직 넘버는 한 3에서 10 정도예요. 그래서 뭐 한 1억 미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 3종목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한 5억, 10억 이상 하시는 분들은 뭐 많으면 10에서 15개? 근데 뭐 개인 투자자 중에 보면은 100종목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0종목이라는 얘기는 내 계좌에 한 종목이 1%씩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1%가 움직여도 내 계좌는 움직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종목이 너무 많으면 시장 평균 수익률에 아주 근접하고요. 종목이 너무 적으면 시장 평균 수익률이 아닌 정말 대박이 나거나 쪽박이 나죠.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중간점이 매직 넘버인데 보수적인 성향이냐 공격적인 성향이냐 나이는 어떠냐
금액이 어떠냐 해서 한 3에서 10, 15 정도에서 종목 선정을 하나 하고 그러면 그 투자는 어떻게 하냐 n분의 1로 하시면 됩니다. 5개를 선정하면 5분의 1씩 하면 되고요. 국장 미장의 어떤 비중 같은 아 걸 그거는 추천해 또 다른 주시나요? 얘기죠. 그건 또 다른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국장미장의 비중보다 더 큰 게 있죠. 예를 들어 100억이 있어. 100억으로 왜 주식 투자를 다 해요? 부동산까지 하시면 되죠. 안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우리 대표님 주식 투자 부동산 비중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하시죠. 근데 비중은 사실 저는 주식 비중이 높은 이유가 저런 거예요. 저는 확실한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저희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 비중이 훨씬 높고요. 근데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부동산 쪽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도 뭐 대학원 석사까지 뭐 나올 정도로 부동산 공부도 되게 깊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부동산이냐 주식이냐는 뭐 누가 어느 쪽 더 수익 잘 내고 자기한테 맞냐. 그럼 뭐 한 50억 이상은 당연히 부동산과 주식 같이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주식 나 한 10억 할 거야. 그럼 역시 10억 중에 한국 주식을 저처럼 오래 했다면 한국 주식 움직임을 잘 안다면 한국 주식 하면 되고요. 아 근데 나는 한국 주식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밥도 안 먹는데 마음에 안 드는 주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럼 난 미국 주식이 좋으면 미국 주식 더 많이 하면 돼. 둘 다 고만고만하면요. 그럼 뭐 반씩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특성을. 저는 아까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뭐 한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 소부장의 수익률은 훨씬 높아요라고 말했잖아요. 그건 접근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말로 된 리포트를 우리 자유롭게 또는 우리말로 된 사업 보고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실 노력을 하면 이해하실 수 있죠. 이런 지금 이 방송도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으시면서 아 저런 말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만약에 미국 시장에 있는 주식 분석을 한국 시장만큼 정확하게 한다면 뭐 반반씩 하시든 미국 주식 하시면 돼요. 근데 정확하게 못한다. 저는 한 시총 한 20위 안에 있는 기업들만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초보자들은 시총 한 20위 안에 있는 대형주만 하세요. 초보자분들은 아까 말한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냐 셀트리온이냐 뭐 현대차냐 기아차냐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냐 뭐 현대로템이냐 이렇게 하셔야지 중소형주 찾을 능력이 안 되거든요. 초보자는 대형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의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웬만하신 분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한다면 대형주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또 저희 제작진에서 봤는데 혹시 코인 하시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코인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 운영하는데 유튜브에서 제 기억에 한 4년 된 것 같아요. 4, 5년. 제가 8억이라는 돈을 실제로 코인 매매를 매일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실시간으로.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주식을 실시간으로 유튜브에서 보여드리면 그거는 약간 시세가 막 이렇게 좀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코인은 거래 대금이 많은 것들은 삼성전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코인 매매를 실시간으로 보여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대 제대해서 월급 100만 원씩 넣어서 주식을 했을 때 저는 코스닥 위주로 했어요. 코스닥이 막 생겼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뭐 20대 후반의 나이 때 저보다 한 10살 많으신 뭐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주식 한 10년 하신 분들이 코스닥 그거 쓰레기 종목들만 있어. 그 금방 망할 종목들을 왜 거래소에 안전한 건설주, 은행주, 증권주를 해야지라고 말할 시대예요. 제가 처음 주식했을 때는 그 대중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대중주라는 표현이 일반 투자가 하면 좋은 업종, 건설, 은행, 증권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평생 그걸 했던 분들이야.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코스닥에도 재밌고 좋았거든요. 막 상한가도 맨날 가고. 그래서 저는 빨리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젊은 분들, 만약 20대, 30대다, 돈이 뭐 한 1,000만 원, 2만 원 할 거다. 그거 왜 안 됩니까? 코인 해도 되지. 만약에 나이가 5, 60대고 퇴직금으로 막 5억, 10억 받았는데 그 5억, 10억 퇴직금 전 재산을 코인으로 한다면 저는 반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는 위험과 수익률의 변수거든요. 이 두 개를 정확히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코인을 10억으로 한다? 50대 후반에? 그러면은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빵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이 60에 퇴직금 전액을 빵원으로 날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나이 30에 1,000만 원? 빵원 돼도 돼요. 뭐 다시 못 일어납니까? 나이 30에 1,000만 원이. 그러면 적어도 젊으신 분들 나 빨리 부자 되고 싶어? 경험 삼아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인도
투자 대상이다. 인정받아야 된다. 왜? 아니 미국에서도 지금 비트코인 펀드가 있고 좀 제도권으로 완전 거의 다 들어왔는데 물론 그럼 여기서 또 비트코인 같은 코인과 알트코인 싸구려 코인들은 어떤 관계냐 해서 그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것이냐 중소형주 살 것이냐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저는 하나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뭐 자세한 업종 이야기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분산을 어떻게 할지도 했지만 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어떤 투자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핵심 수업을 좀 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마침 또 대표님이 주식 투자 핵심 수업이라는 새 책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인가요? 아 오늘 그 실물로 오늘 저도 처음 봐갖고 아, 네. 이게 이제 뭐 책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실물책 만지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네. 주식 투자 핵심 수업이라는 책이 오늘 나와서 네.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팔테크가 네. 그게 핵심인 것 같던데 사실은 이제 팔테크를 여기서 다 말씀해 주시면 또 책에서 확인하셔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맛보기로 살짝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사실 제가 이제 페이지가 많은 책을 좋아하지 않아요. 페이지가 많으면 어려워서 네. 어려운 책은 라면 받침을 쓰는 확률이 높거든요. 쉬운 게 근데 진짜 제 책이 지금 페이지 수가 많아요. 어떻게? 550페이지 정도 돼요. 500페이지가 네. 넘어요. 제가 450페이지를 썼는데 저도 라면 받침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래도 아. 주식 투자 책이 550페이지면은 사람들이 한 반도 못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아, 네. 앞부분에 이제 완전히 초보자들이 꼭 봐야 되는 거 한 100페이지 써놨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일부 보면서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그 정도로 일부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재무제표, 차트, 재료 분석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차트 설명, 재무제표 설명, 재료 설명.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론과 실전이 겸비돼야 되는데 우리가 재무제표 공부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차트 공부 아무리 해도 뭐 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에서는 실전적으로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그래 나 이런 것 때문에 돈 벌었지 하는 기법들 8가지를 써놨습니다. 네.